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회견에서 북한이 넘지 말아야 할 금지선을 뜻하는 이른바 레드라인을 공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 실시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지도 주목됩니다. 이 시간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했는데 외교안보 분야에서 레드라인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나름대로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외교가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소리도 있던데 레드라인의 개념,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뭐 레드라인 개념은 예. 레드라인이란 그 뜻에 있지만 빨간 선을 꺼놓고 예. 여기 넘으면 내가 어떤 조치를 할 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문 대통령께서 이제 ICBM에 장착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으면 그 레드라인이다. 그거는 저는 문 대통령께서 북한이 왜 미국을 공격할 ICBM이나 SLBM을 개발하는가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을 공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미국을 위협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 또 한미동맹 파기라는 그 미국을 한국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그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유지되려면 북한이 그 능력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저는 뭐 지금까지 이제 문 대통령이나 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한테 보수층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의혹이랄까요? 그런 게 무조건 북한하고 대화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건 아니다. 우리가 대화를 위해서 하지만 분명히 넘지 않을 선은 있고 이것이 내 선이다 이렇게 그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봉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거는 이제 미국 측에서 해석할 수 있는 레드라인의 개념이다. 우리 입장에서 좀 달리,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다르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같은 질문을 이제 받고 파이낸셜 타임스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것은 전략적인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레드라인을 긋는 것은 사실 공개하면은 그건 레드라인이 아니죠. 북한이 그걸 넘었을 때 한국의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텐데 단호하고 엄중한 입장을 취해야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 한국 입장이 곤란하게 됩니다. 그 전략적 선택지가 굉장히 그 위축되는 것이죠. 북핵 고도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뭐 이해가 갑니다만은 레드라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일단은 첫 번째, 그럼 과연 일각에서는 미국 보수층에서는 이미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 아니면 레드라인을 넘기 직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행동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북한이 화성 14호를 테스트했을 때 중국 측의 해석은 달랐죠. 이거는 ICBM이 아직 아니다. 북한은 아직 ICBM을 완성하지 않았고 이건 ICBM급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느냐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뭐 2025년에서 30년에는 그 리엔트리, 재진입 기술까지도 완성할 것이다. 그럼 만약에 2025년, 2030년에 그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레드라인이 나온다면 그때 한국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 그때 미국이 이제까지의 레토릭과는 반대로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의 경우에서 보이듯이 처음에는 굉장히 압박을 하다가 일단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된 다음에는 외교적으로 순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북한하고 대화하고 유화 정책으로 나올 때 한국 정부의 입장은 미국 정부와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곤란한 문제이죠. 그리고 ICBM에 핵탄두를 북한에 탑재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거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한국이 나서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막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가장 엄중하게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무엇인가? 북한의 ICBM, 핵 ICBM의 완성인가? 아니면은 북한이 핵 능력을 가지다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한국의 입장은 융통성이 있는 것인가? 이건 한미동맹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한국의 입지가 굉장히 위축됐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학자님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방금 들어온 소식이 미국 언론에서 이달 초에 CIA에서 평가했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재진입 기술을 보유한 듯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레드라인과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물론 뭐 핵무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도 평가할 수 있고,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이든 핵무기 관련 기사라도 물론 같은 맥락에서 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북한의 기술, 그러니까 재진입 기술까지 포함해서 상당 수준 올라와 있다고 저희들이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사거리는 이미 다 예.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상당한 거리를 확보한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만든 거를 이제 어쨌든 밀수를 해서 거기서 조금 하기 때문에 수량 자체가 좀 제한된다는 그 약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3.18 그 혁명이라고 말했듯이 강력한 엔진이기 예. 때문에 가는 데는 문제가 없고, 재진입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그 했을 수도 있지만 지난번 화성 14호를 그 면밀히 그 예, 예. 미일 전문가들 해본 결과 마지막에 내려오면서 탄두가 없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건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엘레멘이라는 사람의 보고서는 어쨌든 2018년 정도까지는 아마 북한이 ICBM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완성이냐 안 완성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2018년까지 이제 우리가 그게 만약 레드라인을 넘을 것 같다. 그럼 그 사이에 레드라인을 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레드라인을 걷는 게 이제 융통성을 줄인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면 레드라인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레드라인을 끊는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압박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 사실은 미국이 2009년도에 북한이 2차 그 핵실험을 하기 전에 예. 요번 핵실험하면 레드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사실 조치를 했었더라면 예. 우리가 문제를 미리 막았었을 겁니다. 예. 근데 문제를 계속 연기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의 복잡해짐과 또 이제 그때까지 사건은 없죠. 예. 그런 플러스와 또 지금 당장 조금 힘들더라도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부분과 이 두 가지에서 균형을 잡아야지 어느 것이 나쁘다 좋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예. 북한은 이미 레드라인을 몇 번 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북한이 정말 뼈아프게 핵 개발을 포기할 만큼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해서 ICBM과 핵무기를 개발했죠. 이번에 또 레드라인을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걸 넘었을 때 또 예. 역사가 되풀이된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북한이 괌 포위 사격 이야기 나왔을 때 한반도 주변 증세가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는데 그 뒤로 조금 이제 가라앉았어요. 이제 뭐 미국 측도 북한 서로 이제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이제 21일부터 있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아니겠습니까?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한반도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이것도 경고일 수도 있는데 과연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인가? 일단 우리 군과 미국에서는 한미 군사훈련 축소 검토 없다. 예전과 같은 형태로 할 거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북한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제가 북한을 두드라는 게 아니라 북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이런 입장 표명이 이제 예상이 되는 것이죠. 예.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간의 공조를 약화시키고 그 안에 이제 이간질이랄까요? 서로 전략적인 협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을지 훈련 중에서 북한이 어떤 국지 도발을 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된다면은 한국 정부가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야 된다. 전쟁은 무엇인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의 방점이 있고 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핵 문제가 더 이상 이제 강구할 수 없는 수준에 왔는데 이것을 엄중히 다뤄야 된다. 한미가 협력했던 이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한미 간에 약간이라도 이제 입장 차이가 있다면은 북한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공략하려고 나올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학장님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93년도에 이제 팀 스피리트를 이제 그 한번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훈련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안 해버리면 다시 다 편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 팀 스피리트 하던 훈련을 이 훈련 저 훈련에 예. 집어넣고 해서 예. 굉장히 그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훈련 연기하는 거거나 뭐 유예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걸 예.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사실 북한이 아무런 그 약속도 안 하는 상황에서 그런 건 있을 수는 없고요. 예. 또 이제 뭐 우린 당연히 이제 뭐 훈련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괌에 대한 사격과 관련해서 저는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데 예. 우리는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을 할 때 미국이나 한국의 입장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뭐 미루거나 이렇게 한다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북한 나름대로의 로드맵과 그 일정에서 꾸준히 가는 거죠. 예. 그럼 이번에는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밀수해온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아마 4발 정도를 소모하기가 과연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많지 않는 데서 4발을 쏴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까지 이게 과연 해서 얻는 이익과 마이너스 차원에서 어느 걸 할까 이게 이 결정이 아직 안 내려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젠가는 그 불시에 또 기습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 쪽에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왔어요. 배넌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략가죠. 뭐 트럼프의 최측근이긴 한데 요즘 트럼프하고 별로 사이는 좋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북핵 동결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뭐 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백악관 측의 공식 입장은 물론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배너 보좌관의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이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죠. 그때는 북핵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미국 안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그렇게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모든 옵션을 철저하게 한번 리뷰했다고 봅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상정을 해가면서 그리고 전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또 미중 간의 빅딜 얘기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주한미군 철수 언급이 우리나라 그리고 또 세계의 주목을 끄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근데 주한미군 철수 얘기는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70년대부터 미국 보수층에서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이제 냉전이 끝났고 또 한국 경제가 성장해서 한국이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된 다음에는 한국의 방어는 이제 한국이 책임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유세 기간 중에 그 포인트를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동맹국들의 안보 부담을 지어야 되는가? 그런 입장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이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심각하고 직접적인 어떤 고려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한국의 역할, 한국이 좀 더 부담을 늘려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한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학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이거는 미국을 북한이 공격하려고 하는 목적은 미국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부터 미국을 손떼게 한다는 그걸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자, 정부가 이 선택 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 올리는 행정 처분을 다음 달 15일 시행할 것이라고 이 통사이 오늘 공식 통보했습니다. 현장 가보시겠습니다. 현재 20%로 시행되고 있고요. 9월 15일부터 이거를 25%로 상향하는 조치를 하기로 하였고요. 이거를 통신사에게 오늘 이제 통보하였습니다. 기존에 20% 요금 할인을 받던 가입자분들은 신규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경우에도 기존 가입자들에게 당연히 적용하게 하기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자 부분들은 당연히 20% 할인 적용을 받으시게 되고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상향 조치는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통신사들과 계속 협조를 해서 그 9월 15일 전에 어떤 가시적인 결론을 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용자들은 한 1,400만 명 정도 되시고요. 저희가 이제 25%로 상향하게 되면 연간 한 1,90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셔서 현재에 비해서 약 1조 가량의 그 할인 혜택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뭐 내용은 이것이 다고요. 뭐 질문 주시면 뭐 질문 답변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미약금 부분을 심의를 계속 해왔습니다. 양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이 선택약정 할인율에 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존 20%에서 25% 올리는 행정처분을 9월 15일 시행할 것이라고 오늘 이동통신사들에게 오후에 공식 통보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좀 자세히 좀 저희들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님 말씀하시죠. 실제 뭐 우리 봉 박사도 얘기했지만 주한미군 철수는 이번이 뭐 처음이 아니고 닉슨 때 잘 아시죠. 뭐 그 우방국 너는 너가 해라 방어해라 그랬고 카트는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카트가 그렇게 걸었는데도 이제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반대를 해서 3,000명 정도밖에 안 줄였습니다. 근데 실제 아버지 부시 때 이제 넌 워너 법안 그래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이제 뭐 3단계에 걸쳐서 거의 다 철수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7,000명 정도로 이렇게 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자 주한미군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든지 만약 이게 돈이 든다. 비싸다. 우리는 뭐 좀 더 복지나 이런 경제 부분에 마야하고 후반을 좀 덜 들이겠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미군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뭐 할 방법이 없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군 없이 방하자. 그럼 사실은 국방비도 좀 더 올리고 더욱더 이제 총력방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미군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미군이 안 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뭐 제가 뭐 몇 번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이 미국의 어떤 학자가 얘기한 게 자율성 안보 교환이라고 그래서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에 있어서 약소국은 강대국의 안보 지원을 받는 대신에 자율성을 양보를 해줘야 된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센 사람의 보호를 받으려면 내 힘센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럽이나 일본이 다 미국이 이 지지하라는 정책 지지하고 방위 분담도 내고 기지도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미군이 필요로 없다면 좋다. 우리 못해도 방위 분담 못 줘. 또 기지도 뭐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만약 미군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자,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이죠. 육군부대에서 포사격 훈련 중에 군인 수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기 학장님께 여쭤볼게요. 철원 육군부대라 뭐 대충 어딘 좀 아실 수 있겠어요? 포사격 훈련 중에 군인 수명이 부상했다. 이거는 뭐 어떤 얘기일까요? 뭐 지금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 내용이 좀 들어야지 전해줄 수 있는데 훈련 중에 이랬다 하면 혹시 뭐 다른 고발 사고나 그건 아니죠. 날아간 자체 표적지에는 사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 문제가 아닐 거고 아마 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수명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포 주변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마 이제 뭐 사단을 말하면 이제 한 3사단, 6사단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이 포사격 훈련이잖아요. 보면 그냥 일반 개인화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아마 저 포탄이 조금 잘못돼서 제대로 안 나가고 거기서 터졌다든지 아니면 또 관리를 조금 부주의해서 거기서 뭐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도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톰퍼드 합참의장이 중국 방문하고 지금 일본 가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거로 이번에 위기 상황에서 드러났는데 지금 제재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중국이 좀 대북 압박을 계속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그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만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고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인 압박이 있을 때 좀 더 북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북한의 어떤 정권 위기라든지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너무 지나치게 고조되지 않는 수준에서만 동참하는 것으로 계속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에 또 양회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 정부가 갑자기 대북 정책의 기조를 변경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희락 한 가지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 합참의장이 일본까지 방문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한 게 뭐냐면 우리는 SM-3 지상용 그걸 사겠다. 일본이 미사일 방어를 하는데 그 목적 중에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일미군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래야 주일미군이 공격 작전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지금 2번의 방어가 있습니다. 패트리어트와 그다음에 바다에 있는 SM-3.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땅에 있는 SM-3 3번을 방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한테 우리는 3번을 방어해 주겠소. 그러니까 미일 동맹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시오. 그런데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조금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첨부해 주셨고요. 자,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